자, 전체 소송 내용을 한번 공부하기 앞서서 국가작용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법조항을 다 찾아줄 예정이에요. 그와 관련된 법조항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법조항을 적용해서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 대륙법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사례만 따로따로 배워가지고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 법조항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인지를 가능한 하나하나씩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단히 다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일단 헌법 조항의 40조의 입법권이 있죠. 입법권, 국회 입법권 있죠. 그 다음에 헌법 66조 사항이죠. 정부의 행정권이 있죠. 정부의 행정권이 있죠. 그 다음에 101조의 1항의 사법권이 있죠. 법원의 사법권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권 분립에서 말하는 입법, 행정, 사법이죠. 이 세 가지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공권의 행사예요. 자, 일단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봐보세요. 이 조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알아서요. 예? 아니면 내가 불러드린 조문이 만약에 없으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법령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든지 하시고, 자, 나눠진 법조항은 이제 찾아보시고, 이게 공권형 행사야. 입법행정 사법권이라는 게 공권형 행사죠. 헌재법 68조 1항에. 예? 원래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세 가지를 다 통제하는 것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다만 여기 이제 법원 재판을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게 이 조항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되지만 법원의 재판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없다라면 법원의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법원 재판 제라는 단어 때문에 사법권이 이제 제가 되죠. 그다음에 국회 입법권의 이제 결과는 물론 법률이죠. 이 법률에 대한 통제는 헌법 107조 1항, 헌법. 그 다음에 헌법 111조 1항 5에 따른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 여기에 따른 헌재법 68조 1항과 2항. 68조 1항과 2항. 이걸 통해서 통제되죠. 자, 국회 입법권의 결과로서 이 법률은 헌법 107조 1항이죠.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빨리빨리 찾아보면서 따라오세요. 위헌법률 심판 헌법 111조 1항 5에 따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그래가지고 헌재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이고, 또 하나, 이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입법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하자라든지 법률 개정 행위, 이게 법률 개정 행위라든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입법권으로부터 해석론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도출돼요. 해석론적으로 심의 표결권이 도출되죠. 그렇죠. 국회 입법권이라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야 됩니다. 그죠?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 찬성으로 표결을 해야지 입법권이 행사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론적으로는 국회 입법권 40조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도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111조 1항 4호죠. 권한쟁의 심판. 자,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이라 되어 있는 이를 통해서 통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법률 개정행위다.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법
개정행위였죠. 그래서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 부담으로 지방선거 비용을 지자체 부담으로라든지 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죠.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가 법률 개정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는 형사법, 검찰청법 개정행위. 개정행위에 대해서 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검사랑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사건이 있었죠.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 개정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개정행위 자체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도 권한쟁의 심판. 111조 권한쟁의 4호, 1항 4호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통제가 돼요. 법률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위헌법률 심판 68조 1항 2항헌법소 이걸 통해서 통제되고 법률 그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행정권이죠. 이 중에 입법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는 행정입법권이죠. 행정입법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입법권이고 형식적으로는 행정권에 해당하죠. 형식적으로 행정장역이지만 일반 추상적인 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권은 실질적으로는 입법권에 해당하죠. 이것의 근거는 헌법 75조 95조죠. 찾아보세요. 빨리빨리요. 헌법 75조 95조죠. 일단 헌법 조항상은 행정부를 전제로 해서는 그렇죠. 물론 사법입법권도 있어요. 법원의 이제 사법입법권, 입법권 행사는 108조죠. 108조죠. 자, 그래서 행정부의 입법권, 그 다음에 법원의 입법권이죠. 이 결과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대법원 규칙이겠죠. 대법원 규칙이죠. 이게 되겠죠. 통제 방식은 여기에 대한 통제 방식은 헌법 107조 2항 명령규칙 심사죠. 일단 명령규칙 심사를 통해서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조 1항 헌법소원이죠. 두 군데를 통해서 통제될 수가 있죠. 헌법재판소 68조 1항, 헌법 107조 2항을 통해 통제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법이랑 일반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처분성을 갖는다, 처분적 법규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예외적인 경우죠. 이거는 이렇다라면 이거는 헌법 101조 1항 사법권,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3조의 항고소송을 통해서 통제될 수도 있죠. 처분성이 있으니까. 자, 처분적 법규라면 만약에 처분적 법규라면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에 근거한 행정소송법 3조의 항고소송 3조 1호의 항고소송을 통해서 통제되겠죠. 물론 4조에도 항고소송 종류가 나오죠. 4조의 항고소송, 그래서 취소송 아니면 무효확인 소송, 특히 이제 무효확인 소송으로 보통 다루겠죠. 특히 이거로 다룬다면 4조의 2호의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룬다고 봐야 돼. 3조의 1항과 관련해서 3조 1호와 관련된 항고소송이 있죠. 그다음에 종류가 나오죠. 4조 2호 이런 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통제될 수가 있다. 항고소송을 통해서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다라면 근데 이런 건 처분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107조 2항과 68조 1항은 처분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 돼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 되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 되죠? 일반 추상적인 규범이 된다. 자, 어떻게 통제되는지 전체적인 얼개부터 하고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자세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 설명할 테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 말고 나머지 행정작용들이 있죠. 유명한 행정행위라든지 권력적 사실행위라든지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입법 말고 행정작용 중에 이거는
헌법 101조 1항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처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3조 행정소송법 3조 행정소송법 3조의 1호에 항고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항고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행정소송 3조 1호에 항고소송이죠. 그런데 자, 헌법소원의 가능성, 자,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의 가능성은 이것도 공권의 행사죠. 아까 했지만 입법, 행정, 사법권이죠. 그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죠. 행정에는 당연히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단 말이죠. 공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단서에 어디? 헌재법 68조 1항 단서에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단서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보충성 요건이 있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다겠죠.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다.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다.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다라면 뭘 거쳐야 돼? 항고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충성에 걸린다고 봐야지. 만약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권의 행사를 하더라도 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 보충성 요건 때문에 항고소송을 통해서 헌법소원으로 거쳐야 되든지 바로 올 수는 없죠. 바로 오면 보충성 요건의 흠결로 각하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 거쳐오면 뭐가 돼? 항고소송을 거쳐오면 확정 판결에서 확정된 처분이 원행정 처분이 돼버리죠. 원행정 처분은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거쳐오면 보충성, 안 거쳐오면 보충성, 거쳐오면 원행정 처분. 자, 바로 오면 왜? 보충성의 결여로 각하. 거쳐오면 대상적 적성의 문제예요. 법원재판 재해 때문에. 법원재판 재해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원재판을 취소하는 것과 원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건 결론적으로 같죠. 그래서 법원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행정 처분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안 거쳐오면 보충성, 거쳐오면 뭐예요? 원행정 처분, 거쳐오면 원행정 처분으로 각하가 되죠. 원행정 처분으로 각하가 되죠. 다만 애적으로 이게 기판적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이 법원의 재판이 이 처분을 확정시켜줬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애적으로 되는 거죠. 애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 헌법소는. 그래서 항고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헌재법 28조 1항의 헌법소원을 통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애적으로 된다. 안 되는 이유, 바로 오면 보충성, 거쳐오면 원행정 처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만 애적으로 되는 경우 법원 재판이 취소된 경우 기판력이 제거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성은 요새 와서는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일반적인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소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어버린 심리 단계에서 소액이 없다고 각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이 경우는 안 되겠지만 이 경우는 지금 말한 것대로 돼요. 헌법소원이 안 되죠. 안 거쳐오면 보충성. 안 거쳐오면 보충성 때문에 안 되고 거쳐오면 원행정 처분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이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소액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행위는 소액이 대부분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소액이 이제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실효된 상태라면 이제 소액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실효된 상태라면 소액이 없겠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와 다르게 대부분의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한 상태에서 소가 제기됐을 때는 소액이 있겠죠.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특히 즉시강제라든 이런 경우는
매우 급박한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포인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경우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공법상 계약은 3조 2호죠. 3조 2호의 당사자 소송이 행정소송법 3조 2호죠. 행정소송법 3조 2호를 통해서 구제될 수가 있겠죠. 구제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사법권은 공권위 행사에는 해당하지만 문제는 법원 재판의 제해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 적격성에서 부정되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 그죠?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 전체로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중복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경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자, 이제는 이제 법조항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소송법에 보시면 자, 종류에 뭐가 있죠?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기관소송 이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이게 행정소송의 종류죠. 자, 행정소송법 3조입니다. 빨리빨리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중에 항고소송을 4조에서 다시 분류한 겁니다. 3조 1호에 있는 것을 법체계가 어떻게 해? 4조에서 항고소송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조항들이죠. 3조와 4조가 자,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다. 부작위. 근데 이 부작위가 그러면 행정 부작위는 포함되는데 입법 부작위가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청했는데 이제 거부했단 말이죠. 거부하면 부작위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항고소송으로 가야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저 신청했는데 부작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부작위는 뭐냐? 이 부작위, 부작위 4조에 나오는 3호의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은 2조 2호에 나오죠. 2조의 2호의 부작위가 무슨 부작위?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아니한 부작위죠. 어떤 부작위예요? 처분 부작위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처분 부작위죠. 그래서 법률상은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처분 안 했을 때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지금 항고소송이 하나인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으로 갈 수 있다. 4조 3호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부작위? 처분 부작위죠. 건축허가를 신청했죠. 근데 건축허가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거부도 안 나오고 허가도 안 나온 부작위란 말이죠. 이때는 4조 3호 행정소송 4조 3호에 따라서 부작위 확인 소송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입법 부작위는 2조 2호에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지. 행정소송법 2조 2의 부작위는 무슨 부작위? 잘 봐봐. 무슨 단어가 계속했지만 처분이죠. 상단계는 일정한 무슨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한다. 처분할. 근데 입법은 처분이 아니죠. 입법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2조 2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입법 부작위는 뭘 통해서 통제될 수 있냐면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공권력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 공권력이라는 것은 입법행정 사법권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도 포함이 돼. 입법권도 포함이 돼. 그렇죠? 그럼 입법권 불행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입법권 불행사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68조 1항형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68조 1항형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페이지 봐보세요. 사례별 소송 유형의 자료 보면 일단 행정행위의 경우 일단 항고소송이죠.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뭐 다 알 테고. 근데 68조 1항에 대해서는 바로 헌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처분이기 때문에. 근데 헌법소송으로 바로 제기하면은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가 되죠.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가 되죠. 그죠? 바로 제기한 경우. 자, 68조 1항 헌법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되는 거예요. 그게 2번의 가번 내용이죠. 나번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죠. 2번은 거쳐온 거지. 거쳐왔다는 것은 여기서 판결이 있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기판력이 발생하면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고 하면 이 기판력이 저촉된단 말이죠. 왜? 기판력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판결에가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판력의 핵심적인 키워드죠.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정됐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게 취소가 됐다는 올 일이 없단 말이죠. 헌법소원으로.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로 확정이 됐겠죠. 그러면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는 적법이야. 대법원 판결에 예를 들면 적법이야. 적법이죠?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청구하지는 않겠죠. 그죠? 위법이라고 청구하겠죠? 위헌이라고 청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모순되는 주장으로 보는 거예요. 모순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은 헌법소원에 대응이 안 된다. 자, 법원의 재판을 거친 처분을 뭐라고 하죠? 원행정 처분. 원행정 처분에는 뭐가 발생했어요? 기판력이. 기판력의 핵심이 뭐예요?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항고소송에서 이제 여기서 기판력이 무슨 의미예요? 분명히 헌법소원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할 테니까 이게 적법이라는 기각 판결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적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었겠죠. 근데 지금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적법이라고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위헌 위법이라고 해서 청구를 할 테니까 유한은 모순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물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법원의 재판에 재라고 돼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 원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 이거는 적법이라고 했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이 야 이게 적법이야. 이 처분 A처분 적법이야 라고 확정을 줘줬죠. 그런데 이 A처분을 취소한다. A처분을 헌법재판소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한다 만약에 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A처분이 적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원행정 처분에 소가 제기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A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재해라는 취지에 안 맞죠. 68조랑 68조랑의 법원재판 재해 법원재판은 헌법소원에서 제외되죠. 헌법소원에서 제외되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로 확정된 원행정 처분도 헌법소원에 제외되는 게 이 법원재판의 재해라는 취지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원행정 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 기각 판결이 나왔다 봐야지. 그러니까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 적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판력이 발생해서 이와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모순되는 주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판력이 저촉되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첫째.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재판을 헌법소원에 제외하고 있죠. 근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재판 취소와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원재판 제외라는 헌재법 취지에 반하겠죠.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원행정 처분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금 나번 1번이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죠. 안 된다. 그러나 제거되는 경우는 되겠죠. 어떤 경우? 취소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될 수가 이제 있다 이게요. 뭐가? 대법원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대법원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원 재판이 헌재에서 취소된 게 몇 번 있었어요? 딱 3번 있었습니다. 구소득세법 23조 사항을 둘러싸서 96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형법 수뢰죄와 관련돼서 제주도 평가위원 사건은 심의원적 사건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걸 취소했죠. 그 다음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해서 한정열전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법원이 이걸 적용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죠. 나중에 따로따로 배워야겠지만 하여간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대법원 재판이 취소된 역사가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고 그게 이제 그 해당 그 온행정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대법원 재판이 취소했기 때문에 기판력이 제거됐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법원 재판이 취소했죠?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먼저 대법원 재판이 취소돼야 됩니다. 대법원 재판이 취소됐죠? 그럼 뭐가 없어요? 기판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대법원 재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판력이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됐는데 기판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만 원행정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대법원 재판이 헌재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안에서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안에서만 원행정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한번 하면 이제 행정행위에서 바로 오면 보충성이 걸려버리죠. 68조량의 단서에 걸려서 각하가 됩니다. 근데 거쳐왔을 때 원행정 처분이 되는데 원행정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처분이다 보니까 기판력이 발생해.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 저촉되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기판력인데 기판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저촉돼서 원행정 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또는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재판제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재판을 취소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원행정 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재판제라는 헌재법 68조 1항의 취지에 부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해서 법원 재판이 취소에 이르게 됐다라면 기판력이 제거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판결과 모순된 주장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행정 처분이 그 경우에 한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지만 거쳐와도 각하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딱 숨통이 딱 하나 트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경우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서는 가능하냐?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이 나왔단 말이야. 처분이 행정행위가 적법이다. 행정행위가 적법이다. 라는 기각 판결이 나온 상태지. 그런데 국가배상은 가능하냐? 근데 국가배상의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죠.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가 야기돼야죠. 이런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기각이기 때문에 적법이라는 거죠. 해당 처분이 적법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왔겠죠. 적법인데 지금 법령 위반은 위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기판력이 미치느냐? 항고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기판력이 미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특히 적법일 때. 위법일 때는 보통 미친다고 많이 보죠. 나중에 경우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위법일 때는. 근데 적법일 때는 이제 기판력이 미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서를 취한다. 만약에 긍정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적법이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모순된 주장 판단할 수 없죠. 후서법원에서 모순되는 판단할 수 없다면 위법이라는. 그러면 항상 적법이라는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기각 판결이 나온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기각 판결 항고소송에서의 기각 판결, 즉 처분이 적법이라는 이 기각 판결이 기판력이 미친다는 전제하에서는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각이 되겠죠. 근데 부정설을 취한다라면 기판력이 안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이라는 항고소송의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서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물론 적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면 법령 위반 요건이 성립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고의가실 요건이 충족이 돼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배상이 인용될 수도 있겠죠. 배상 청구 기각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인용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인용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부정서를 취해야지. 물론 뭐 제한적 긍정서도 있긴 하죠. 그건 뭐 나중에 배상할 때 뭐 제한적 긍정서도 가능한 거예요. 제한적 긍정서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 적법일 때는 기판력이 안 미친다는 개념이고요. 위법일 때는 기판력이 미치고 이게 제한적 긍정설이죠. 응? 제한적 긍정설의 논리를 취하더라도 뭐 부정설과 같은 결론이 취해지게 되죠. 이제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위법일 때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치고 적법일 때는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 즉 인용 판결은 기판이 미치지만 기각 판결은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제한적 긍정설이기 때문에 이게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인정이 안 되죠. 이게 얘랑 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먼저 배상할 때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좀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가 지금 대법원에 가서 적법이라는 최종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적법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없단 말이죠. 왜? 원행정 처분이니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없죠. 왜? 원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소가 돼야만 법원의 재판이 그제서야 행정처분한 권리가 구제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국가배상 문제는 지금 말했듯이 그죠? 기판력이 긍정서를 취할 것이냐 부정서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이 결론 내려지겠지.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치? 하긴 뭐 근데 이제 취소가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죠. 취소는 안 된 거죠. 적법이니까. 취소가 안 됐다. 그래서 아래 나오죠. 관련 판례 1번.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성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게 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죠. 근데 지금 무효는 아니라고 봐야죠. 왜? 지금 적법이라는 게 기각 판결이니까 취소소송에서 지금 적법이라는 게 지금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는 무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효가 아닐 뿐더러 이 경우를 전제로 하면 취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겠지. 부당이득은 이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봐야 돼요. 뭐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기각 판결로 확정이 됐을 때 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 잠깐만 이제 전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런 게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뭐 취소되면 구제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여기서 만약에 취소되면은 만약에 항고소송이 취소가 되면은 부당이득도 성립할 수가 있고 뭐 취소와 무관하게 이제 손해배상도 가능하죠. 그죠? 손해배상도 일단은 될 수가 있고 뭐 헌법소송으로 갈 필요도 없죠. 취소됐기 때문에. 그죠? 취소됐다라면. 근데 만약에 취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기각 판결이 나왔어. 취소가 안 됐다. 기각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68조 1항 헌법소원 헌소 원칙은 어떻게 돼? 원칙은 안 되지. 원행정 처분 때문에 안 거쳐도 안 되지만 거쳐도 안 되고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자, 지금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안 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취소가 안 됐어요. 기각 판결로 끝났어요. 그랬을 때 68조 1항 헌법소는 안 되죠? 원행정 처분이 돼서 예외적으로 되죠. 두 번째 손해배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력에 따라 좌우되겠지. 이 기각 판결에 기판력이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의 문제란 말이지. 기각 판결이 기판력이 미친다라면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정서를 취한다라면 손해배상 가능성이 좀 이따 또 열려져 있겠지. 그래서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인용될 가능성은 부정서를 취했을 때 있다고 봐야지. 긍정서를 취하면 없고 기판력에 그죠? 부정설 또는 제한적 긍정설. 부정서를 취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봐야겠지. 그죠? 그다음 부당 이득은 안 되지. 왜?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무효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야겠죠. 취소가 안 되는데 무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당 이득을 통해서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 라고. 근데 하나 더 가능성이 있어요. 뭐겠어요? 행정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소송은 별개의 문제죠. 법률에 대한 헌법 위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지금 우리는 지금 행정행위만 지금 몰두하고 있었지만 따져보면 만약에 세율이 90이야. 법률에 있는 세율이. 그래서 9천만 원 과세처분했어요. 1억의 과세표준인데 내가 1억 벌었는데 9천만 원 과세처분이 나왔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소가 안 됐어. 절차상 하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9천만 원 과세처분이 적법이라는 기각 판결이 나왔어. 근데 68조 1항 헌법소원 돼요? 안 되잖아. 손해배상은 아까 말씀드렸고 부당이득은 안 되죠? 그런데 이 근거 법률에 대해서 헌법 위반 여부는 이 소송 중에는 뭐로 가요? 68조 2항이나 위헌법률 심판. 법원한테 위헌재청 신청해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주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고 위헌재청 신청했다가 기각으로 끝나면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겠지.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겠지. 그죠?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도 한번 경우수를 다 따져볼까요? 저는 옛날에 이거 하나씩 따져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소송이나 이런 게요. 딱 수학이야.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수를 일일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딱 논리적으로 딱 꿰 맞추게 돼 있어. 자, 봐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일일이 한번 경우수를 한번 다 따져볼까요? 일단은 위헌법률 심판이 제기돼 버리면 41조 헌재법 41조를 말합니다. 순수한 위헌법률 심판 68조 2항이 아닌 41조 또는 헌법 107조 1항에 따른 헌재법 4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헌재법 41조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냥 107조 1항을 말하는 거니까 헌법 107조 1항 또는 헌법 111조 1항 2로 이거로 충분하지. 근데 이제 이거랑 오해 소지가 있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하니까 그렇게 이거랑 얘를 구별해서 표현을 꼭 하자라면 이것도 위헌법률 심판이란 말이에요.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죠. 68 2항 헌법소원도 실질은 형식은 헌법소원으로 돼 있지. 이런 이제 기괴한 게 왜 나왔느냐? 간단한 거지. 이 90% 해당하는 법률에 대해서 9천만 원 과세처분이 나왔고 법원이 이를 적용해서 기각 판결을 때렸다라면 헌법소원 68조 1항 헌법소원이죠. 68조 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면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했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라면 이런 걸 둘 필요가 없는 거야. 68조 2항 헌법소원을 원래는 독일 시스템이죠. 독일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 대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독일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한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률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돼요. 왜? 먼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때렸어야죠. 여기서. 헌법자 위헌 결정이 있었다라면 위헌 결정을 한 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위헌 결정이 안 나온 상태라면 지금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원이. 근데 상당히 위헌성이 있는 거지. 위헌 제청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만약에 재판했을 때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다라면 68조 2항 헌법소원을 둘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에 대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것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68조 2항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가 위헌재청 신청해서 법원이 기각하면 68조 2항 헌법소원으로 오게 되죠. 독일은 없어 이게. 68조 2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논문들 이거 보면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런 형태가 매우 기괴한 형태다. 뭐 이런 표현도 해요. 헌법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형태, 68조 이하는. 그래서 헌법소원인데 실질은 형식은 헌법소원인데 실질은 위헌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얘를 구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위헌범 심판을 만약에 법원이 제청했다고 가정해보죠. 법원의 제청. 법원이 제청했다라면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전제했던 아까 뭐 기각 판결, 인용 판결, 확정 대법원에 의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제청했다라면 있어 없어요? 없지 그거야. 왜? 42조. 헌재법 42조를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42조. 법원이 위헌 제청하면 어떻게 돼요? 법원은 재판을 정지해야 되죠. 단서에 있긴 하지만 단서에 필요하다 하면은 뭘 제하고? 종국 판결. 종국 판결, 여기서 종국 판결은 만약에 1심 법원이 제청할 수도 있잖아요. 1심 법원이 제청하면 여기서 기각 판결을 못 내려. 종국 판결 내리면 안 돼. 그냥 소송 절차만 일부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단서의 의미란 말이죠. 그럼 기각 판결이 안 나오는데 뭐 항소, 상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확정 판결도 있을 수 없지. 확정 판결도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원의 재판은 스톱하고 있잖아. 스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2조 때문에 42조 1항 때문에 법원의 재판 진행이 안 돼. 재판 진행이 안 돼.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1심 법원조차도 종국 판결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있을 리 만무하지. 있을 리 만무하죠. 그렇죠? 그 때문에 아까 말한 뭐죠? 기각 판결, 인용 판결, 확정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기판력의 발생 이런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이 자체는 성립을 할 수가 없다겠죠. 할 수가 없다. 법원이 제청했을 때는 재판을 정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 그 다음에 재판하는 거지. 그래서 90%에서 아마 위헌 결정하겠죠? 헌재가 위헌 결정하겠죠. 만약에 위헌 결정을 한다라면 저 법률 90% 세율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다라면 법원이 어떻게 돼? 취소성이 제기돼서 제소 기간 내 제기됐다라면 물론 제소 기간 내 제기됐다라면 뭐가 여기에 대한 항고성이 일단은 위헌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항고성을 제기했겠죠. 얘가 항고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얘가 제소 기간 내 소가 제기됐다. 취소성이 제기됐다. 소송이 제기됐다라면 취소되겠죠. 이법 취소. 이법 취소되겠죠. 뭐가 과세처분이. 그럼 부당이득 가겠지. 그 다음에 부당이득. 순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법 취소 먼저 해야죠. 부당이득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로 해결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처분이 있었습니다. 항고성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위헌 제청했어요. 그러면 재판은 정지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취소성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위법 취소가 되겠지. 위법 취소가 되겠지. 그죠? 근데 부당이득 승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당이득 승소하겠지. 손해배상은 승소해요? 이거? 손해배상은 승소해야 안 해요. 그럼 이게 이제 항고성인데 봐봐. 그러면 이거 봐봐. 항고성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행정행위에 있자. 이 사람이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 제청해서 제청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행 중에 소송 진행 중에 제청해서 위헌 결정을 해. 그러면 한다라면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할 수 있어? 인용 판결? 할 수 있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지, 그치? 없지, 그치? 이런 걸 하나씩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 없다, 이거는. 그래서 위헌 결정도 안 해, 이런 경우. 각하해버립니다. 재판의 전제성의 흠결로 각하해버려. 각하해버리죠. 왜요?
자, 이거 물론 저 위법 취소되니까 위법성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돼.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 저 과세처분 위법은 맞아요. 항고소송에서는 취소가 되겠지. 그다음 부당이득도 성립을 하겠죠. 근데 손해배상의 문제는 저 위법성뿐만 아니라 고의가실인데 고의가실의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저 법에 따라서 과세처분한 거지. 그럼 평균적 공무원 수준에서 주의를 기울인 거냐? 주의를 기울인 거지. 그때는 과실이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헌재가 위헌 결정하더라도 위법성은 인정되더라도 과실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해서 각하하는 사건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각하래요. 뭐로 제기됐다라면 손해배상으로 제기돼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 때 이거 잘 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라면 이거 잘 이거 컨트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데려오면 이 각하가 돼 버려요. 10페이지 봐보세요. 10페이지 가시면 자 나번에서 위에서 나번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3번 국가배상 청구성이 제기된 경우 당해 사건의 고유 가실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인 경우 행위 근거가 된 지적법 조항이 재판에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률 헌법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재에서 위헌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상상 행위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바 나중에 헌재가 위헌 결정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항한 당사에 관 고유 가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고유 가실이 없는 거야. 행정청도 마찬가지. 그러면 평균적 공무원 수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90이니까 9천만 원 때리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야. 그때 헌재가 위헌 결정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용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게 재판에 안 주는 거야. 근데 재판의 전제성 자체를 부정하겠지. 그럼 뭐로 와야 돼? 이 경우 항고소로 와야지. 항고소로 와야지. 응? 항고소로 와야 돼. 항고소로 와야 되겠죠. 항고소 와서 이제 위헌범 심판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위법 취소 부당이득이 성립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소 기간이 도과돼 버렸어. 제소 기간에 도과돼 버렸어.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제소 기간 내라고 보통 사건이 다뤄지지만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과됐다라면 무슨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취소가 안 되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법원이 위헌 결정해서 헌법재판소로 왔을 때는 재판의 전제성에서 일단 걸려질 수가 있죠. 재판의 전제성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은 만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본안심의에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만약에 본안심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위헌 결정을 한다라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에요. 응? 우리가 위헌 결정을 한다라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즉 여기서는 지금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무효죠. 만약에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다라면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는 거지.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했을 때 이게 무효 판결. 그러면 이게 위헌 결정 무효 사유가 돼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처분은 과거에 있었을 테니까 이 위헌 결정이 과거로 가서 이 근거 법률을 없애고 이 처분이 무효가 돼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하자가 중대하겠지만 명백하진 않아. 왜? 처분 시에는 아직 위헌이 안 나왔잖아요. 처분 시는 위헌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9천만 원 가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단 말이죠.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 기각을 한단 말이죠. 위헌 결정 하더라도 기각을 하죠. 합헌 결정해도 기각을 하죠. 각하가 아니라. 왜?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취소 소송이면 각하겠죠. 그렇지만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는 제소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을 하죠. 이런 경우. 그럼 기각을 할 거란 말이죠. 위헌 결정 하더라도. 그러면 재판에 이걸 안 주죠. 그럼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겠죠. 부정하겠죠. 헌법재판소. 헌재도 이제 본안에 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겠지. 근데 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되겠죠. 그 경우는.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제 갔다고 전제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라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있고
이게 제소 기간 내 취소 제기됐을 때, 취소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을 때 항고소송에서는 취소될 거고, 일반적으로 취소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반환이 되고, 이게 다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손해배상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기각된다고 봐야 돼요. 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지금 위헌 결정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했다라면, 세율이 90인데 9천만 원 과세 처분했다라면 고의가실이 없겠지. 고의가실이, 위헌 결정이 나중에 내려졌기 때문에 고의가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뭐 위법성이라든 이게 있으면 물론 손해배상 인정되겠지. 다른 위법성을 전제로 해서는 출제를 안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출제하면 자체가 이게 이런 스토리 자체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뭐 다른 위법성이 있다 이 처분에 그런 스토리를 안 내지 당연히. 그렇다면 이런 자체를 뭐하러 해? 그냥 이게 위법이면 취소해버리지 뭐지. 뭐하러 헌재로 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래 봐봐. 이러면 이제 사건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세율이 30인데 과세 표준이 1억인데 9천만 원 과세 처분했어요. 그러면 제소기한테 시송을 제기하면 이 법원에서 취소할 건데 뭐하러 뭐 저 귀찮게 이 30일 가지고 헌재로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 세율이 30인데 저 90일 기준으로 9천만 원 과세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 제기했죠? 그럼 법이 뭐라고 해서 취소하겠지. 그럼 뭐하러 헌재로 와 귀찮게. 그 다음에 저 부당이득도 인정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 인정돼. 왜? 고의가실이 인정되지. 아니 아무래도 세무직 공무원이 세율을 모르고 지금 3천만 원 때렸는데 9천만 원 때렸다라면 이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실이 인정되죠 당연히. 헌재가 위헌 결정 관계없이. 뭔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지. 이렇게 진도를 그 사건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막 다 무슨 얘기야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는 구성을 안 해요.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냈다 하더니 너무 맹숭맹숭하고 사실은 문제가 맹숭맹숭해서 이런 문제를 낸다라면 좀 그 머리 의심스러운 사람이지.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예? 뭐 부당이득 요건이라든 손해배상 요건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를 실제 시험에서 낸다는 것은 내면은 참 정말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지. 뭐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줄 거란 말이지. 이 법률에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과세처분에는 하자가 따로 없는 거야. 과세처분에 하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왔을 때 이게 과연 구제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위헌 결정을 내린다라면 항고소송을 통해서 처벌이 취소될 테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은 반환될 테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은 기각될 것으로 봐야겠지. 다른 하자가 있다는 말을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되고 근데 제소기간이 경과했단 말이야. 기간이 경과해서 물론 이제 취소를 제기하면 각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 경과했는데 멍청하게 취소를 제기했어요. 응? 제기했다라면 헌법재판소는 무슨 답을 하죠? 위헌 결정했다라면 각하를 하겠죠. 각하. 왜? 재판의 전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거란 말이죠. 왜? 헌재가 위헌 결정해도 법원이 각하. 취소 제기하면 합헌 결정해도 각하. 그죠? 만약 위헌 결정해도 재승인 경과인데 무슨 방법이 있어? 각하해야지 법원이. 어차피 법원은 각하 외에는 선택의 경우수가 없단 말이게. 헌재가 위헌 결정하더라도 법원은 무슨 판결할 거예요? 위헌 결정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해서 각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뭐 너무 맹숭하고 사실 이것도 너무 맹숭한 문제지. 이렇게 많이 낸다라면 물론 이제 객관식은 이건 다 이제 경우수를 다 줄 수 있어요. 옛날 같은 나 같은 경우 이런 사건에서 기억리은 디귿리은 미음 시의 이거 지금 킥하게 내버려. 경우수를 다 따져가지고 문제를 내요. 옛날 사법시험 객관식 낼 때도 모든 경우수를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라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내거나. 그건 이제 수험생들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지 실제는 이렇게 뭐 나올 가능성이 없지. 만약 이렇게 되면 뭐는 맞지? 각하는 맞죠? 여기도 뭐해? 유형제 해야 안 해요? 재판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야. 어차피 위헌 결정해도 다른 내기 재판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헌재로서는 뭘 한다?
재판에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는 거 맞아요? 유언결정 하더라도 얘가 각하니까, 법원이 각하니까 재판행을 안 주죠. 헌재가 유언 여부를 심리해도 재판행을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거란 말이죠.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해서 헌재가 각하, 본안심이 안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겠지. 그죠? 물론 이걸 전제되는 거예요. 재소기 경과됐다라면, 이걸 전제한다라면 그런 거지. 근데 재소기한 경과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무효확인 소송을 하자고 했겠지? 안 되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하죠. 근데 이 법률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률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죠. 그래서 헌재로 왔어. 헌재로 왔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유언 결정을 하게 되면은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유언 결정 때문에 무효가 나오니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면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죠? 그러면 본안에 들어가겠지. 근데 만약에 기각을 한다라면 안 되겠죠? 재판에서 없겠죠? 근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헌재도 스스로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무효로 보지 않는다. 무효사가 아니지. 원칙적으로 유언 결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무효로 보지 않고 뭐 한다? 기각을 한단 말이죠. 기각을 할 테니까 법원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해서 헌재는 무슨 결정한다? 각하 결정한다. 헌재가 만약에 유언 결정하더라도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무효로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각 판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재판행을 안 줘.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안 되니까 각하 결정을 한다고 봐야지. 그죠? 그런데 애적으로 무효고 볼 수 있다라겠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따로 배워야겠죠. 선행행위를 위해서 후행위가 필요한데 후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무효로 하더라도 법정안이 신뢰보를 해칠 가능성이 없는 반면에 권리구제 필요성이 현저히 클 때는 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헌재 판례가 있었어요. 94년도 판례도 있었고, 그 후로도 이것은 멘토링을 계속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뭐 그 무효로 본 판결이 뭐 그 후로 별로 없어. 사실 거의 별로 없다가 없어. 그렇죠. 응? 없어, 그렇죠. 94년 이후로 나중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다라면 헌재가 유언 결정해서 법원이 무효로 보는 것이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게 재판에서 인정되니까 본안에 들어가서 유언 여부를 심리하겠지. 재판의 전제성 인정하겠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서 그죠?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유언 여부를 결정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취소는 안 되죠? 왜? 재소기한 도과됐잖아. 재소기한 도과됐기 때문에 불가능이 발생했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는 거니까 부당이득은 성립해야 안 해? 무효가 안 되니까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 그죠?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죠. 근데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게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고의가실이 따로 있다라면, 그다음에 위법성이 따로 있다라면,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불가증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그죠? 근데 손해배상에서 걸리는 건 뭐가 있겠어요, 대신? 3년, 5년 소멸시효 문제가 있겠죠. 3년, 5년 또는 3년, 10년. 소멸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제 인용 판결이 안 나오겠지. 소멸시효가 안성이 돼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손해배상 외에는 이제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그렇지? 뭐 부여가 된다라면 당연히 그야 뭐 부당이도 되고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그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죠. 자,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한 거지. 근데 68조 2항은 좀 다른 각도가 있죠. 자, A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소이 제기됐고, 재청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물론 이제 각하를 해석론적으로 포함합니다. 헌재법 68조 2항을 봐보세요. 헌재법 68조 2항에는 무슨 단어만 써져 있어요? 분명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아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이게 노인네들도 아니고, 어? 어? 무슨 법조항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찾아봐야 돼요. 응?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다고. 아니 뭐 한 뭐예요? 저 써먹지는 못하는 법조항을 못 찾아. 그러면 언제 써주냐? 그래서 써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평소 때 계속 찾아야 돼. 법조항은요. 알아도 찾아야 돼. 가능하네. 여러분 수준에서는 무조건 찾아야 돼요. 법원이 기각으로 돼 있죠 지금. 각하라는 단어 없죠. 그래서 각하를 포함하느냐가 이제 논의가 됐지만 결론이 각하가 된다고 그러죠. 자, 법원이 각하했을 때 68조 2항 형법소는 오게 되죠. 본소로 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딱 하나가 있죠. 이게 42조 1항이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해. 법원은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요. 진행해서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재판의 전제성이요. 68조 2항에서 더 중요해. 위험 없는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더 심각해져.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고.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만약 확정 판결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헌재가 심리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재판이 끝났잖아. 그러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데 법원 재판 끝났는데 그럼 무슨 법원 재판이에요 이때는? 재판의 전제성 할 때. 헌재로서 재판의 전제성은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75조 7항과 관련된 거예요. 75조 7항이 뭐죠? 헌법재판소가 68조 2항 헌법소원 청구를 뭐 했을 때? 인용했을 때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재심을 말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기각이 나왔다. 그러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지. 자, 이제 68조 2항을 전제로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68조 2항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 재판을 진행했어.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진행했는데 뭐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 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기각 판결로 확정이 됐다 뭐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는데 판결로 확정이 됐다. 그다음에 뭐죠? 승소 인용 판결로 확정이 됐다.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겠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그럼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75조 7항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려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75조 7항 인용이라 나왔죠. 근데 이제 법률에 대한 문제라서 68조 2항은 결론은 위헌 결정이죠. 그게 이제 한정위헌 결정을 포함하는 용어냐 인용이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야. 그렇죠? 물론 헌법재판으로 포함한다고 보겠죠. 대부분 아니라 보겠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위헌 결정하면 위헌 결정하면 68조 2항이 청구를 한 청구인이 당사자 청구인이 68조 2항 헌법소원 청구인이 법원에 가서 재심을 청구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재판의 전제를 말하죠. 여기서는 만약에 우리가 위헌 결정해서 하면은 75조 7항에 따라 재심 청구가 이루어질까 이거죠.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에요. 그런데 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면 패소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겠죠. 그죠? 그럼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 인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인용 판결이 나왔다. 그럼 승소한 거지. 청구인이 승소한 건데 재심을 청구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 경우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지. 자기가 이겼는데 뭐로 재심을 청구해. 그럼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겠죠. 재판의 전제성이 없겠죠? 그죠? 다시.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특징은 법원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정 판결이 법원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때 헌재가 나중에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재판의 전성을 심리하게 되는데 그때 재판은 무슨 재판이야? 이 재판은 끝났는데 이 재판을 말한다 봐야지. 이 재심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을 말할 텐데 근데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 분명히 청구인이 구제받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승소를 해버리면 재심을 청구할 리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겠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물론 근데 이제 변형 형태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이거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여러 경우 수가 있는. 근데 기본 형태는 이렇다 이거지. 예를 들면 좀 이게 형사라면 이제 유죄가 나왔다. 무죄가 나왔다. 확정이 됐다. 유죄로 무죄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유언 결정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재심을 청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죠? 무죄가 확정됐다라면 재심을 청구하겠어요? 무죄인데 무슨 재심 청구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때는 유언 결정을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재심 청구가 안 됐겠죠. 그럼 이건 재판의 전제성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본안에 들어가서 유언 여부를 심리를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이건 하겠고, 이건 재판에서 인정해서 우리가 유언 결정하면 너 재심 청구할 거지? 당연하지. 뭐 안 물어봐도. 그러면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고, 너 유언 결정해도 재심 청구 안 할 거잖아. 그러면 재판에서 없을 거란 말이지. 다만 긴급조치 판례처럼 이게 이 사람은 무죄로 확정된 건 맞아요. 이 사람 갑은 무죄로 확정됐지만 이 긴급조치로 유죄받은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안 올라온 사람이야. 재판 도중 68정 청구 안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심을 유도할 것이냐. 재심을 이것도 조심 잘 봐보세요. 아니 이 재심 자, 이 사람은 어차피 재심을 청구를 안 하겠죠? 이 갑은? 근데 을병은 어떻게 할 거냐? 을병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은 68조 양도 청구를 안 했어. 유죄로 끝나버렸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왜 문제인 거지? 그죠? 그래서 헌법적 유지 차원에서 헌법적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하죠.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면, 당해 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헌법 소유자는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을병이 75조 7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잘 써줘야 돼. 없다 이게야. 왜? 75조 7항은 누구만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판례상? 68조 양의 헌법선을 청구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재심 청구라는 거. 그러면 이 갑은 68조 2항을 청구한 사람이 이 경우는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을병은 68조 양의 청구를 내가 했다는 말 안 했잖아. 그러면 재심을 청구를 못 하겠지. 75조 7항에 따라. 그러면 얘한테는 무슨 재판의 전제가 되고 실익이 있냐? 그래서 몇 조에? 47조 사항이 있는 거야. 47조 사항은요. 47조 사항은 그냥 유언결정하면 재심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형벌조항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까지도 47조 3항에 따라 소급표가 미치고, 물론 단서가 있지만 47조 3항에 단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전제하면 47조 사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 형사 재심을 청구하, 형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민사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민사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형사의 경우는 47조 3항과 사항이 따로 규정돼 있죠. 그죠? 형벌조항이 하나는 거 아니야? 47조 3항과 사항은. 그죠? 2항은 장려연대견 일반 조항들이야. 뭐 형사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에 대해서는 장려죠. 장려이기 때문에 재심이 없단 말이죠. 재심이 없지만 47조 쪽에 재심은 없다 이게야. 75조 7항 쪽은 있지만, 그러나 사망사항 유언결정에 소급표가 있단 말이죠. 소급표가 있고 형벌조항은 그 다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이제 권리구제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런 면에서 헌법에서 소위 찬해서 우리가 해명해 줄게.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무죄 확정이었지만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의 전제성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지.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게 이거였죠. 헌법에서 소위 유지 차원에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지. 그건 하나 있죠. 그렇죠? 물론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걸 보는 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건 나중에 좀 더 따져보자.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행정권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행정행위 하다가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다투는 방법이 있었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안 되고 그건 항고소로 가야 되고,
거쳐왔을 때는 원행정처분 안 되고 애해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했을 때. 근데 이 경우는 법원 재판에 지금 다 진행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행정처분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 근거법률에 대한 다투는 또 방법이 있단 말이죠. 법률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위헌범 심판 68조 2항으로 진행을 하죠. 그때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유언재청을 헌법재판소에 법원 했을 때는 재판이 확정이 될 수가 없지. 왜? 정지되니까. 42조에 따라 정지되니까. 정지되기 때문에. 근데 68조 2항을 청하면 진행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확정 판결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75조 7항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75조 7항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재판을 진행시키되 준비해 놓은 것이 75조 7항이에요. 근데 위헌범죄 심판에는 재심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형벌조항을 제하고 47조 4항을 제하고는 일반 조항에 대해서는 재심이 안 돼요. 재심이라는 게 자체가 없지. 둘 필요도 없고. 왜? 재심이 되려면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위헌재청에서도 확정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왜? 재판이 정지된다. 그렇죠? 정지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은 그래.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헌법재판소로 와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이 사람은 취소가 될 수가 있어. 법원 재판은 이제 수습하고 있을 테고 나중에 법원이 취소하겠죠? 취소한다 이게. 근데 을은 같은 법률에 따른 처분인데 이미 이거는 애는 확정됐어. 그 다음에 갑사건에서 지금 위헌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갑사건에서. 그때 을의 구제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을의 구제 방법이 확정판이 있을 때는 구제 방법이 없어. 그렇죠? 이게 형벌조항이 아니라 형벌조항이라면 구제 방법이 하나 있죠. 형벌조항이란 뭐가 47조 3항과 4항이 이게 만약 형벌조항이면 47조 3항과 4항에 적용되는 거야. 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죠. 형벌조항이라면. 근데 형벌조항이 아니라면 47조 3, 4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는 구제책이 없는 거야. 대신 이 사람도 이제 구제책이 있다라면 그건 68조 2항을 청구해놔야 돼. 68조 2항을 이 사람이 청구를 했다라면 75조 7항으로 가는 거고, 해놨다라면 68조 청구를 했다면 68조 2항을 청구를 안 했다라면 이 사람은 75조 7항으로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럼 75조 7항으로도 구제를 못 받지. 다만 형벌조항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된 게 이 법이 처분이 아니고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이게 그래서 그때는 만약이라도 형벌조항 47조 3, 4항에 따라 재심 청구가 되지. 사항에 따라 경우는 재심 청구가 가능할 거다. 그죠? 이게 법조항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잘 읽어보시고 자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런 케이스에 넣어보기 위해서 법조항부터 넣어줘야 돼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는 75조 7항이 대기 중이고, 이거는 형벌조항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형벌조항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근데 68조 2항을 청구를 안 했다면 75조 7항 청구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조항이 안 해놨는 이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벌조항이라면 저게 47조 3상이 적용 재심 청구로 해결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행정소송법의 이제 3조 항고소송. 자, 이제 항고소송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제소기간 경관 처분과 관련돼서는 취소는 안 되죠? 취소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은 쟁송 취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국가배상 청구소는 가능하죠? 제소기간 경과했다 하더라도. 근데 무효확인소를 제기했을 때는
일반적인 관련 판례 1번 재판의 전승이 없다. 왜? 무효가 아니다. 헌재가 유언 결정해도 어쩌? 확정 처분에 대해서 불가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죠. 부정한다. 왜? 관련 판례 2번 때문에. 관련 판례 2번 법원은 뭐한다? 어차피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이 이건 법원 판례죠. 관련 판례 2번은 법원이 기각을 할 테니까 관련 판례 1번에서 재판에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관련 판례 2번 어차피 법원이 뭐한다?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돼 버리면 헌재가 유언 결정해도 기각할 테니까 관련 판례 2번에서 관련 판례 1번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 헌재가 했던 예외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겠지. 헌재가 번화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렇죠? 3페이지 가시면 권력적 사실행. 자, 항고소송. 일단 잠깐 쉬고 권력적 사실행위 연습하겠습니다.